인류를 화성에 보내겠다는 꿈, 전기차로 세상을 바꾸겠다는 비전,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집요한 추진력. 이것이 바로 일론 머스크를 정의하는 핵심입니다. 이 영상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한 소년이 어떻게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기업가로 성장했는지 그 파란만장한 여정을 따라갑니다. 1971년 6월 28일 남아프리카 공화국 프리토리아에서 일론 리브 머스크가 태어났습니다. 아버지 에롤 머스크는 엔지니어이자 사업가였고 어머니 메이 머스크는 모델이자 영양사였습니다. 세 남매 중 장남으로 태어난 일론은 어린 시절부터 남다른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그는 주변 세계를 관찰하고 질문하기를 멈추지 않았으며 특히 기계와 기술에 대한 관심이 유난히 강했습니다. 프리토리아의 따뜻한 햇살 아래에서 자란 어린 일론은 종종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며 상상의 세계에 빠져들곤 했습니다. 가족들은 그가 때때로 깊은 생각에 잠겨 주변 소리조차 듣지 못하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이러한 집중력은 훗날 그의 가장 큰 자산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정치적, 사회적 환경은 당시 아파르트헤이트 체제 하에 있었고 이는 어린 일론의 세계관 형성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그를 사로잡은 것은 책이었습니다. 일론은 하루에 10시간 이상 독서에 몰두했으며 백과사전 전체를 읽어낼 정도로 지식에 대한 갈증이 강했습니다. 공상과학 소설, 특히 아이작 아시모프와 로버트 하인라인의 작품들은 그에게 우주와 미래에 대한 꿈을 심어주었습니다. 이 시기 일론은 단순한 아이가 아니라 미래의 혁신가로 성장할 씨앗을 품고 있었습니다. 1976년부터 1980년까지 일론 머스크는 학교 생활과 가정 환경 속에서 점차 자신만의 정체성을 형성해 나갔습니다. 프리토리아의 학교에서 일론은 또래 친구들과 쉽게 어울리지 못했습니다. 그의 관심사는 대부분의 아이들과 달랐고 지적 수준 역시 또래를 훨씬 앞서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 일론은 종종 괴롭힘의 대상이 되었으며 신체적 폭력을 당하는 일도 빈번했습니다. 한 번은 계단에서 밀려 병원 신세를 지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지만 동시에 강인한 정신력을 키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77년 일론의 부모는 이혼했고 이는 어린 그에게 또 다른 시련이었습니다. 일론과 동생 킴벌은 아버지와 함께 살기로 결정했지만 이 선택은 훗날 일론이 후회하게 되는 결정이었습니다. 아버지와의 관계는 복잡했고 때로는 감정적으로 힘든 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론은 독서와 학습에 더욱 몰두했습니다. 1979년 겨우 8살의 나이에 일론은 자신의 첫 컴퓨터 코모도어 64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 기계는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컴퓨터 매뉴얼은 프로그래밍 언어를 배우는데 6개월이 걸릴 것이라고 안내했지만 일론은 단 사흘 만에 베이직 프로그래밍을 마스터했습니다. 밤을 새워 코드를 작성하고 프로그램을 실행하며 오류를 수정하는 과정은 그에게 엄청난 기쁨을 주었습니다. 컴퓨터는 그가 현실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창조의 세계로 들어갈 수 있는 통로였습니다. 이 시기 일론은 기술이 단순한 도구가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1981년부터 1984년까지 일론 머스크의 프로그래밍 실력은 날로 발전했습니다. 코모도어 64 앞에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일론은 단순히
기존 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을 넘어 자신만의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게임 디자인에 특히 관심을 가졌고 우주를 배경으로 한 슈팅 게임을 구상했습니다. 1983년 12살의 일론은 자신이 직접 개발한 게임 블래스타를 완성했습니다. 이 게임은 비록 간단한 구조였지만 당시 소년의 창의력과 기술력이 집약된 결과물이었습니다. 플레이어는 우주선을 조종해 외계 화물선과 수소폭탄을 파괴해야 했고 약 500줄의 코드로 구성된 이 작품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컴퓨터 잡지 PC&, 오피스 테크놀로지에 게재되었습니다. 일론은 이 게임을 판매하여 약 $500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용돈벌이가 아니었습니다. 12살 소년이 자신의 아이디어와 기술로 실제 수익을 창출했다는 사실은 그에게 기업 가정신의 첫 불꽃을 지펴주었습니다. 자신이 만든 것이 가치를 인정받고 그것이 돈으로 환산될 수 있다는 경험은 일론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학교에서의 괴롭힘은 여전했지만 일론은 컴퓨터 화면 앞에서만큼은 자유로웠습니다. 그는 점점 더 복잡한 프로그래밍 개념을 익혔고 기술의 무한한 가능성에 매료되었습니다. 1984년 무렵 일론은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벗어나 더 큰 세상으로 나가고 싶다는 열망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미국이야말로 혁신과 기회의 땅이라고 믿었고 언젠가 그곳에서 자신의 꿈을 실현하겠다는 다짐을 했습니다. 1985년부터 1989년까지 일론 머스크는 청소년기에 접어들며 자신의 미래를 구체적으로 설계하기 시작했습니다. 프리토리아의 고등학교에 다니는 동안 그는 여전히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었지만 학업 성적은 우수했습니다. 물리학, 수학, 컴퓨터 과학 등 이공계 과목에서 탁월한 능력을 보였고 교사들조차 그의 지적 잠재력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일론의 관심은 단순히 좋은 성적을 받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남아프리카 공화국을 떠나야 한다고 확신했습니다. 1987년 일론은 16살이 되었고 자신의 계획을 더욱 구체화했습니다. 그는 어머니 메이가 캐나다 출신이라는 점에 주목했습니다. 캐나다 시민권을 얻을 수 있다면 그곳을 발판 삼아 결국 미국으로 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일론은 이 목표를 향해 차근차근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1988년 일론은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남아프리카 공화국의 의무 병력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출국을 서둘러야 했습니다. 1989년 6월 마침내 일론은 홀로 캐나다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17살의 청년은 단돈 $2,000와 배낭 하나만을 들고 새로운 대륙으로 향했습니다. 이 결정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전환점 중 하나였습니다. 캐나다에 도착한 일론은 친척들을 찾아가며 임시 거처를 마련했고 다양한 아르바이트를 하며 생계를 유지했습니다. 농장에서 일하고 제재소에서 통나무를 나르고 보일러실을 청소하는 등 육체 노동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이 모든 경험은 일론에게 현실의 거칠음을 가르쳐 주었고 동시에 자신의 목표를 향한 의지를 더욱 단단하게 만들었습니다. 1990년부터 1994년까지 일론 머스크는 캐나다에서 자신의 학업과 미래를 위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1990년 일론은 온타리오주 킹스턴에 위치한 퀸즈 대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곳에서 그는 처음으로 자신과 비슷한 지적 수준과 야망을 가진 동료들을 만났습니다. 경제학과 물리학을 공부하며 일론은 비즈니스와 기술의 교차점에 대한 관심을 키워갔습니다. 대학 생활은 그에게 사교적 기술을 발전시킬 기회도 제공했습니다.
기숙사에서 파티를 주최하고 토론 동아리에 참여하며 일론은 점차 사람들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웠습니다. 1992년 일론은 미국으로 건너가기 위한 다음 단계를 밟았습니다. 그는 펜실베이니아 대학교 와튼 스쿨로 편입하여 경영학과 물리학 복수 전공을 시작했습니다. 필라델피아에서의 생활은 일론에게 새로운 도전이었습니다. 그는 학비를 충당하기 위해 학자금 대출을 받았고 룸메이트와 함께 집을 빌려 주말마다 나이트클럽처럼 운영하며 추가 수입을 만들어냈습니다. 이러한 창의적 문제 해결 방식은 훗날 그의 사업 운영 방식에도 반영되었습니다. 와튼에서 일론은 경제 원리와 시장 메커니즘을 배우는 동시에 물리학을 통해 세상의 근본 원리를 이해하려 했습니다. 그는 인터넷, 재생에너지, 우주 탐사가 인류의 미래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세 가지 분야라고 결론 지었습니다. 1994년 일론은 2개의 학사 학위를 취득하며 대학을 졸업했습니다. 이제 그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스탠퍼드 대학교 박사과정 입학 허가를 받았지만 일론의 마음은 이미 다른 곳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인터넷 혁명의 파도가 밀려오고 있었고 그는 그 파도를 타기로 결심했습니다. 1995년 일론 머스크는 스탠퍼드 대학교 박사과정을 단 이틀 만에 그만두었습니다. 당시 24살이었던 그는 인터넷 혁명의 물결이 거세게 밀려오는 것을 목격했고 책상 앞에 앉아 연구만 할 수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형제인 김벌 머스크와 함께 캘리포니아 팔로알토에 작은 사무실을 빌렸고 그곳에서 집투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집투는 신문사들에게 온라인 비즈니스 디렉터리와 지도 서비스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업이었습니다. 당시 대부분의 신문사들은 종이 지면에서 디지털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집투는 그들에게 필요한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했습니다. 일론은 회사 사무실에서 잠을 자고 YMCA 체육관에서 샤워를 하며 모든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었습니다. 자금은 빠듯했고 경쟁은 치열했지만 그는 자신의 비전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밤낮 없이 코딩하고 영업했습니다. 초기 투자자들을 설득하는 과정도 쉽지 않았지만 머스크는 집요한 추진력으로 벤처 캐피털로부터 자금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이것이 일론 머스크의 첫 번째 본격적인 창업이었고 실리콘밸리에서 그의 이름이 알려지기 시작한 출발점이었습니다. 집투는 단순한 스타트업이 아니라 이후 그가 펼쳐나갈 거대한 도전들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1996년 집투는 본격적인 성장 궤도에 진입했습니다. 회사는 뉴욕타임스와 시카고 트리뷴을 비롯한 주요 신문사들과 계약을 체결하며 사업 영역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고 경영자로서 제품 개발과 기술 전략을 직접 주도했지만 경영진 내부에서는 그의 리더십 스타일을 둘러싼 긴장이 형성되기 시작했습니다. 투자자들은 보다 경험 많은 경영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결국 리치 소킨이 최고 경영자로 영입되었습니다. 일론은 최고 기술 책임자 역할로 물러났지만 여전히 제품의 핵심 방향과 기술 개발에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습니다. 이 시기 머스크는 처음으로 창업자와 투자자, 전문 경영인 사이에 복잡한 역학관계를 경험했습니다. 자신이 만든 회사에서 최고 의사결정권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그는 회사의 성장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역할을 조정할 수 있다는 유연성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집투의 기술 플랫폼은 계속 진화했고 온라인 광고와 전자상거래 기능까지 통합하며 경쟁력을 강화했습니다.
실리콘밸리의 투자자들은 이 젊은 회사가 인터넷 시대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집투는 이제 단순한 스타트업을 넘어 인수 대상으로 주목받는 유망 기업으로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1997년은 집투에게 전환점이 된 해였습니다. 회사는 전국 규모로 고객 기반을 확대하며 수익성을 입증하기 시작했고 업계 내에서 확고한 입지를 다져나갔습니다. 디지털 지도와 비즈니스 정보를 결합한 집투의 플랫폼은 당시로서는 매우 혁신적인 서비스였으며 신문사들뿐 아니라 일반 기업 고객들에게도 인기를 끌었습니다. 기술적으로도 집투는 검색 알고리즘과 사용자 인터페이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하며 경쟁사들과의 격차를 벌렸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최고 기술 책임자로서 엔지니어링 팀을 이끌며 제품의 품질과 성능 향상에 집중했습니다. 그는 코드 한 줄 한 줄에 대한 완벽주의를 고집했고 팀원들에게도 높은 기준을 요구했습니다. 이러한 문화는 때로 내부 갈등을 야기하기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집투의 기술력을 업계 최고 수준으로 끌어올렸습니다. 한편 실리콘밸리에서는 인터넷 기업들의 가치가 급속도로 상승하는 닷컴 붐이 본격화되고 있었습니다. 투자자들은 수익성 있는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을 가진 기업들을 찾아 나섰고 집투는 그 중심에 있었습니다. 업계 관계자들 사이에서는 집투가 조만간 대형 인수합병의 대상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공공연히 나돌기 시작했습니다. 1998년 집투를 둘러싼 인수협상이 본격화되었습니다. 여러 대기업들이 관심을 표명했고 경영진과 투자자들은 최적의 매각 시점과 조건을 논의하기 시작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한편으로는 자신이 처음부터 키워온 회사를 손에서 놓아야 한다는 아쉬움이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 거래가 가져올 재정적 자유와 새로운 기회에 대한 기대감도 컸습니다. 협상 과정에서 머스크는 회사의 기술적 가치와 미래 잠재력을 강조하며 높은 가격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동시에 이 시기 그는 이미 다음 벤처 아이디어들을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온라인 금융 서비스, 우주 탐사, 지속 가능한 에너지 같은 주제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집투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귀중한 교훈을 주었습니다. 제품 개발의 중요성, 투자자 관리의 필요성,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 타이밍의 중요성을 배웠습니다. 회사 내부에서는 인수 소식에 대한 기대와 불안이 교차했지만 팀은 여전히 제품 개선과 고객 서비스에 집중했습니다. 집투의 성공은 단순히 기술력만의 결과가 아니라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시장을 공략한 전략적 판단의 산물이기도 했습니다. 1999년 마침내 컴팩 컴퓨터가 집투를 3억 700만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이는 당시 인터넷 업계에서 주목받는 대형 거래 중 하나였습니다. 일론 머스크는 이 거래에서 약 2,200만 달러를 손에 쥐게 되었고 27살의 나이에 상당한 부를 축적했습니다. 하지만 그에게 이 돈은 단순히 개인적 부의 축적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미 다음 도전을 준비하고 있었고 이 자금은 그 꿈을 실현하기 위한 발판이 될 것이었습니다. 집투 매각 직후 머스크는 온라인 금융 서비스 분야에 뛰어들 계획을 구체화했습니다. 그는 인터넷이 금융 산업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것이라고 확신했고 그 변화의 중심에 서고 싶어 했습니다. 집투에서의 경험은 그에게 창업의 기술적 측면뿐 아니라 투자 유치, 팀 구성, 경영진과의 협력, 그리고 적절한 시점의 엑시트 전략까지 포괄적인 비즈니스 감각을 심어주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가 실패에 대한 두려움 없이 더 큰 비전을 추구할 수 있는 자신감과 재정적 기반을 확보했다는 점입니다. 집투의 성공적인 매각은 일론 머스크의 기업가 여정에서 첫 번째 이정표였고, 이후 그가 펼쳐나갈 훨씬 더 야심찬 프로젝트들의 서막이었습니다. 실리콘밸리는 이제 이 젊은 기업가의 다음 행보를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2000년 일론 머스크는 새로운 도전 앞에 섰습니다. 집투의 성공적인 매각으로 얻은 자금을 바탕으로 그는 금융산업의 혁신을 꿈꾸었습니다. 당시 온라인 뱅킹과 결제 시스템은 복잡하고 비효율적이었으며 사용자들은 여러 단계를 거쳐야만 송금이나 결제를 완료할 수 있었습니다. 머스크는 이러한 불편함을 해소하고 누구나 쉽게 사용할 수 있는 통합금융 플랫폼을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가 설립한 엑스닷컴은 단순한 결제 서비스를 넘어 은행 업무 전반을 온라인에서 처리할 수 있는 혁신적인 시스템을 목표로 했습니다. 머스크는 전통적인 은행들이 가진 높은 수수료와 느린 처리 속도를 문제로 지적하며 기술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다고 확신했습니다. 엑스닷컴의 비전은 명확했습니다. 모든 금융 거래를 하나의 플랫폼에서 간편하게 처리하고 사용자에게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당시로서는 매우 야심찬 계획이었으며 많은 이들이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하지만 머스크는 자신의 비전을 향해 거침없이 나아갔습니다. 엑스닷컴의 설립은 머스크가 금융기술 분야에 본격적으로 진출했음을 알리는 신호탄이었습니다. 그는 이 플랫폼을 통해 기존 금융 시스템의 판도를 바꾸고자 했으며 그 야망은 곧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엑스닷컴은 빠르게 사용자를 확보하며 성장했고 온라인 결제 시장에서 주목받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머스크의 금융 혁신에 대한 열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습니다. 엑스닷컴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머스크는 중요한 전략적 결정을 내려야 했습니다. 당시 온라인 결제 시장에는 컨피니티라는 강력한 경쟁자가 존재했습니다. 두 회사는 비슷한 비전을 가지고 있었지만 각자의 방식으로 시장을 공략하고 있었습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두 회사의 경영진은 협력의 필요성을 느꼈고 결국 2000년 3월 엑스닷컴과 컨피니티는 합병을 결정했습니다. 이 합병은 온라인 결제 산업에 큰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합병 이후 회사의 방향성을 둘러싸고 내부적으로 여러 논쟁이 벌어졌습니다. 머스크는 엑스닷컴이라는 브랜드를 유지하고 싶어 했지만 다른 경영진들은 페이팔이라는 이름이 더 대중적이고 기억하기 쉽다고 주장했습니다.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의견 차이가 있었습니다. 머스크는 윈도우 기반 시스템을 선호했지만 다른 개발팀은 유닉스 시스템의 안정성을 강조했습니다. 이러한 내부 갈등은 회사 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2000년 9월 머스크가 신혼여행을 떠난 사이 이사회는 그를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해임하고 피터 틸을 새로운 리더로 임명했습니다. 이는 머스크에게 큰 충격이었지만 그는 여전히 회사의 최대 주주로 남아 있었습니다. 2001년 회사는 공식적으로 이름을 페이팔로 변경했습니다. 페이팔이라는 브랜드는 빠르게 시장에서 인지도를 얻었고 특히 이베이 사용자들 사이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었습니다. 온라인 경매와 쇼핑이 활성화되면서 페이팔은 필수적인 결제 수단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페이팔은 2001년 동안 놀라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사용자 수는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고 거래량 또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베이와의 긴밀한 관계는 페이팔의 성공에 핵심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수많은 판매자와 구매자들이 페이팔을 통해 안전하고 편리하게 거래를 완료했으며 이는 온라인 상거래의 새로운 표준이 되었습니다. 페이팔의 기술팀은 보안과 사용자 경험 개선에 집중했습니다. 온라인 사기와 해킹 시도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페이팔은 정교한 사기 탐지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수상한 거래를 감지하고 차단하는 알고리즘은 업계 최고 수준이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사용자들은 페이팔을 신뢰할 수 있는 결제 수단으로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회사의 빠른 성장은 투자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페이팔은 상장을 준비하며 기업 공개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경영진은 회사의 가치를 극대화하기 위해 다양한 전략을 모색했고 시장은 페이팔의 미래에 큰 기대를 걸었습니다. 한편 이베이는 페이팔의 성공을 주목하고 있었습니다. 자사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결제 수단인 페이팔을 직접 소유하는 것이 전략적으로 유리하다고 판단한 이베이는 인수를 타진하기 시작했습니다. 페이팔의 이사회는 이 제안을 심각하게 고려했습니다. 독립적으로 성장할 수도 있었지만 이베이와의 결합은 더 큰 시너지를 창출할 수 있었습니다. 협상은 신중하게 진행되었고 양측은 최적의 조건을 찾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2002년 7월 이베이는 페이팔을 15억 달러에 인수했습니다. 이는 당시 온라인 결제 업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인수 합병 중 하나였습니다. 머스크는 최대 주주로서 약 1억 6,500만 달러를 받았고 이는 그의 다음 도전을 위한 중요한 자금이 되었습니다. 페이팔의 성공적인 매각은 머스크에게 재정적 자유를 안겨주었지만 그는 안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더 큰 꿈을 향해 나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머스크는 오랫동안 우주 탐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인류가 다행성 종족이 되어야 한다고 믿었으며 지구 외의 행성에 문명을 건설하는 것이 인류의 생존을 위해 필수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특히 화성은 그의 관심의 중심이었습니다. 화성은 태양계에서 지구와 가장 유사한 환경을 가진 행성이었고 테라포밍을 통해 인간이 거주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 우주 발사 비용은 엄청나게 높았습니다. 전통적인 우주 산업은 정부 주도의 거대 프로젝트였고 민간 기업이 진입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장벽이 존재했습니다. 머스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 방식이 필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2002년 6월 머스크는 스페이스X를 설립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재사용 가능한 로켓을 개발하여 우주 발사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궁극적으로 화성의 인간 정착지를 건설하는 것이었습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이를 불가능한 꿈이라고 비웃었지만 머스크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스페이스X의 설립은 머스크의 인생에서 중대한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는 페이팔 매각 대금의 상당 부분을 이 새로운 벤처에 투자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 인근의 작은 창고에서 시작한 스페이스X는 겨우 수십 명의 엔지니어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팀원들은 모두 우주 탐사에 대한 열정으로 가득 차 있었고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를 달성하겠다는 의지로 뭉쳐 있었습니다. 머스크는 기존 항공우주 산업의 관행에 도전했습니다. 전통적인 우주 기업들은 복잡한 공급망과 외주 계약에 의존했지만 스페이스X는 가능한 한 많은 부품을 자체적으로 설계하고 제작하기로 했습니다. 이는 비용을 절감하고 품질을 직접 관리할 수 있게 했습니다.
또한 머스크는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받아들이는 문화를 조성했습니다. 빠르게 시제품을 만들고 테스트하며 개선하는 반복적인 접근 방식은 실리콘밸리의 스타트업 문화를 우주 산업에 도입한 것이었습니다. 초기에는 수많은 기술적 도전과 재정적 압박이 있었습니다. 로켓 엔진 개발은 예상보다 훨씬 복잡했고 여러 차례의 시험 발사가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머스크와 그의 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매 실패에서 교훈을 얻었고 점진적으로 기술을 발전시켜 나갔습니다. 2002년 말 스페이스X는 팔콘 1호 로켓의 첫 번째 엔진 테스트를 성공적으로 완료했습니다. 이는 작은 성과였지만 머스크의 우주 꿈이 단순한 환상이 아님을 보여주는 중요한 이정표였습니다. 우주를 향한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1970년대 이후 화석연료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지구온난화는 인류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내연기관 자동차를 대체할 수 있는 현실적인 해법이 절실했습니다. 2003년 일론 머스크는 이 거대한 도전 앞에 또 하나의 대담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스페이스X를 통해 우주 산업에 발을 디딘 지 1년 만에 그는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의 대중화를 목표로 테슬라 모터스 창립에 참여했습니다. 당시 전기차는 성능이 떨어지고 디자인이 매력적이지 않다는 인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자동차 업계 전문가들은 전기차가 대중시장에서 성공할 수 없다고 단언했습니다. 배터리 기술의 한계, 충전 인프라의 부재, 높은 생산 비용 등 넘어야 할 산이 너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머스크는 달랐습니다. 그는 전기차가 단순히 환경을 위한 타협이 아니라 기존 내연기관차보다 더 빠르고 더 매력적인 제품이 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테슬라는 실리콘밸리의 혁신 문화와 자동차 제조업을 결합하려는 전례 없는 시도였습니다. 엔지니어 마틴 에버하드와 마크 타페닝이 공동 창립한 이 회사에 머스크는 초기 투자자이자 이사회 의장으로 합류하며 비전과 자본을 동시에 제공했습니다. 그의 목표는 명확했습니다. 고성능 스포츠카로 시작해 점차 대중시장으로 확대하며 전 세계 자동차 산업을 전기화로 이끄는 것이었습니다. 테슬라라는 이름은 교류 전기의 선구자 니콜라 테슬라에게서 따온 것으로 전기 에너지 혁명에 대한 경의를 담고 있었습니다. 2003년 실리콘밸리의 한 작은 사무실에서 시작된 이 도전은 이후 자동차 산업 전체의 패러다임을 바꾸는 출발점이 되었습니다. 2004년 테슬라 모터스는 본격적인 제품 개발 단계에 진입했습니다. 머스크는 회사의 전략적 방향을 더욱 구체화하며 엔지니어링 팀과 긴밀히 협력했습니다. 첫 번째 목표는 고성능 전기 스포츠카를 만드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전기차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깨기 위한 전략적 선택이었습니다. 느리고 지루한 전기차라는 고정관념을 단번에 무너뜨릴 수 있는 제품이 필요했습니다. 테슬라 팀은 영국의 스포츠카 제조사 로터스와 협력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로터스 앨리스 쉐시를 기반으로 하되 파워트레인은 완전히 새롭게 설계하는 방식이었습니다. 리튬이온 배터리 팩을 차체 하부에 배치해 무게 중심을 낮추고 전기 모터의 즉각적인 토크를 활용해 제로백 4초 이내를 목표로 했습니다. 배터리 기술은 가장 큰 도전 과제였습니다. 당시 전기차용 대용량 배터리는 비싸고 무거웠으며 주행거리도 제한적이었습니다. 테슬라는 노트북에 사용되는 소형 리튬이온 배터리 수천 개를 직렬과 병렬로 연결하는 독창적인 방법을 고안했습니다.
이는 업계의 상식을 깬 접근이었지만 비용 절감과 성능 향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혁신이었습니다. 머스크는 자신의 자본을 지속적으로 투입하며 개발을 독려했습니다. 그는 단순한 투자자가 아니라 제품 세부 사항까지 관여하는 실질적 리더였습니다. 배터리 관리 시스템, 냉각 장치, 충전 인터페이스 등 모든 부분에서 기존 자동차 업계와는 다른 소프트웨어 중심 사고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2004년 한 해 동안 테슬라는 프로토타입 개발에 매진했고 실리콘밸리의 벤처 투자자들 사이에서 조금씩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2005년과 2006년은 테슬라에게 시험과 검증의 시기였습니다. 프로토타입 로드스터가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했고 언론과 업계의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2005년 여름 테슬라는 첫 번째 주행 가능한 프로토타입을 공개했습니다. 붉은색 차체의 이 시제차는 짧은 시연에서도 놀라운 가속력을 보여주며 참석자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전기 모터 특유의 조용하면서도 강력한 추진력은 기존 스포츠카와는 완전히 다른 경험이었습니다. 하지만 양산까지는 넘어야 할 기술적 장벽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배터리팩의 안정성, 열 관리, 충전 시스템의 신뢰성 등 모든 부분에서 반복적인 테스트와 개선이 필요했습니다. 머스크는 이 시기 테슬라의 최고 경영자 역할을 맡으며 회사 운영에 더욱 깊이 관여했습니다. 그는 엔지니어링 회의에 직접 참석해 세부 설계를 검토하고 때로는 밤늦게까지 팀과 함께 문제 해결에 몰두했습니다. 동시에 투자 유치에도 적극 나섰습니다. 전기차 스타트업이 성공할 수 있다는 확신을 심어주기 위해 실리콘밸리의 유명 투자자들을 직접 만나 비전을 설명했습니다. 2006년 테슬라는 추가 투자 라운드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하며 양산 준비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생산 파트너십도 구체화되었습니다. 로터스와의 협력 관계가 공식화되었고 영국 공장에서 셰시를 공급받아 캘리포니아에서 최종 조립을 진행하는 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언론은 테슬라를 실리콘밸리의 대담한 실험으로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회의적인 시각도 여전했지만 적어도 무시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2007년은 테슬라에게 결정적인 해였습니다. 로드스터의 양산 준비가 본격화되면서 생산 비용과 일정 문제가 현실로 다가왔습니다. 초기 예상보다 개발비가 크게 증가했고 배터리팩 제조와 품질 관리에서 예상치 못한 난관이 속출했습니다. 수천 개의 소형 배터리 셀을 안전하게 연결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은 기존 자동차 산업에 존재하지 않던 기술이었습니다. 각 셀의 온도와 전압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고 제어하는 소프트웨어 개발에만 수개월이 소요되었습니다. 머스크는 이 시기 엄청난 압박 속에 있었습니다. 스페이스X 역시 로켓 발사 실패로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두 회사 모두 자금난에 직면했습니다. 그는 개인 자산을 계속 투입하며 두 회사를 동시에 이끌어야 했습니다. 주당 100시간 이상 일하며 로스앤젤레스와 실리콘밸리를 오가는 생활이 계속되었습니다. 테슬라 내부에서는 경영진 간 의견 충돌도 발생했습니다. 생산 방식, 비용 통제, 출시 일정 등을 둘러싸고 창립자들과 머스크 사이에 긴장이 고조되었습니다. 결국 2007년 말 마틴 에버하드가 최고 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나고 머스크가 실질적인 경영 권한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는 쉽지 않은 결정이었지만 회사의 생존을 위해 필요한 조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7년 여름 테슬라는 샌프란시스코에서 로드스터 공식 발표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할리우드 유명 인사들과 기술 업계 리더들이 참석한 가운데 붉은색 로드스터가 무대에 올랐습니다. 제로백 3.7초, 1회 충전 주행거리 320km 이상이라는 사양은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이 행사는 테슬라가 단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실현 가능한 제품을 만들고 있다는 것을 세상에 알리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2008년 테슬라 로드스터가 마침내 고객에게 인도되기 시작했습니다. 3월, 첫 번째 양산 차량이 캘리포니아 공장을 떠났고 수년간 기다려온 초기 주문자들의 손에 들어갔습니다. 전기 스포츠카는 더 이상 상상 속 제품이 아니었습니다. 로드스터는 즉각적인 토크와 부드러운 가속, 그리고 놀라운 주행 성능으로 자동차 평론가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기존 내연기관 스포츠카와 비교해도 전혀 뒤지지 않는 성능이었습니다. 배기음 대신 전기 모터의 고주파 소리가 미래를 상징했습니다. 그러나 2008년은 동시에 역사상 최악의 금융 위기가 찾아온 해였습니다.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촉발된 글로벌 경제 위기는 자동차 산업 전체를 강타했습니다. 제너럴 모터스와 크라이슬러 같은 거대 자동차 회사들도 파산 위기에 몰렸습니다. 신생 전기차 회사인 테슬라의 상황은 더욱 절박했습니다. 투자자들은 위험 자산에서 손을 떼기 시작했고 추가 자금 조달은 거의 불가능해 보였습니다. 머스크는 극한의 선택 앞에 섰습니다. 스페이스X와 테슬라 중 하나를 포기해야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는 남은 개인 자산을 모두 두 회사에 나누어 투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친구들에게 돈을 빌리고 신용카드 한도까지 사용하며 회사를 연명시켰습니다. 연말 파산 직전까지 갔던 테슬라는 극적으로 투자 계약을 성사시키며 살아남았습니다. 2008년 한 해 동안 약 300대에 가까운 로드스터가 인도되었습니다. 숫자는 적었지만 상징적 의미는 컸습니다. 전기차가 실용적이고 매력적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한 것입니다. 자동차 업계는 더 이상 전기차를 무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주요 제조사들은 테슬라의 성공을 주시하며 자체 전기차 프로그램을 재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머스크의 비전은 현실이 되었고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은 되돌릴 수 없는 흐름이 되었습니다. 2009년은 일론 머스크에게 새로운 시험대가 된 해였습니다. 글로벌 금융위기의 여파가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었고 테슬라와 스페이스X는 여전히 생존을 위해 싸우고 있었습니다. 2008년 말 팔콘1의 성공적인 발사는 희망의 불씨를 지폈지만 두 회사 모두 자금 압박에서 자유롭지 못했습니다. 머스크는 개인 자산의 대부분을 이미 투입한 상태였고 추가 투자자를 설득하는 일은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전기차 산업에 대한 회의론은 여전했고 민간 우주 기업에 대한 신뢰는 아직 확립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머스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재생 가능 에너지와 우주 탐사라는 두 가지 비전을 동시에 밀고 나가며 불가능해 보이는 목표들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테슬라는 모델 S 개발에 박차를 가했고 스페이스X는 팔콘9 로켓의 상업화를 준비했습니다. 2009년은 겉으로 보기에는 조용한 한 해였지만 내부적으로는 폭풍 같은 변화가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머스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낙관적인 태도를 유지했지만 그의 어깨 위에는 수천 명의 직원과 투자자들의 기대가 무겁게 얹혀 있었습니다.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성과가 필요했고 시간은 그를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 그것이 2009년 머스크가 직면한
가장 큰 과제였습니다. 2010년 6월 29일 테슬라 모터스는 나스닥에 상장되었습니다. 주당 $17로 시작된 공모는 시장에 뜨거운 반응을 얻었고 테슬라는 약 2억 2,600만 달러의 자금을 확보했습니다. 이는 포드 자동차 이후 미국에서 자동차 회사가 상장된 첫 사례였으며 전기차 산업의 가능성을 세계에 알리는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론자들은 여전히 테슬라의 수익성을 의심했지만 머스크는 이 자금을 바탕으로 모델 S 양산 계획을 본격화했습니다. 상장은 단순한 자금 조달을 넘어 대중과 투자자들에게 테슬라의 비전을 공유하고 신뢰를 얻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같은 시기 머스크는 사촌인 린든 라이브와 함께 솔라시티 프로젝트를 확대하며 태양광 에너지 솔루션에도 집중했습니다. 재생 가능 에너지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그의 구상은 전기차와 태양광 발전을 연결하는 통합적인 비전이었습니다. 2011년에는 스페이스X가 나사와의 계약을 통해 국제 우주정 거장으로 화물을 운송하는 임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며 민간 우주 기업으로서의 입지를 확고히 했습니다. 팔콘 9 로켓의 안정성이 입증되면서 스페이스X는 상업 발사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테슬라와 스페이스X 모두 2010년부터 2011년 사이에 중요한 전환점을 맞이했으며 머스크의 야심찬 계획들은 구체적인 성과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자금 확보와 기술 검증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은 머스크는 다음 단계를 향한 도약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2012년은 테슬라에게 결정적인 해였습니다. 6월 22일 테슬라는 첫 번째 프리미엄 세단인 모델 S를 공식 출시했습니다. 모델 S는 단순한 전기차가 아니었습니다. 1회 충전으로 최대 420km 이상을 주행할 수 있었고 0점에서 시속 100km까지 4점이 초만에 도달하는 놀라운 성능을 자랑했습니다. 고급 세단 시장의 경쟁자들과 비교해도 손색이 없는 디자인과 첨단 기술은 전기차에 대한 기존의 편견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대형 터치스크린 중앙 콘솔,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그리고 혁신적인 배터리 관리 시스템은 자동차 산업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언론과 평론가들은 모델 S를 극찬했고 모터 트렌드는 이 차량을 올해의 차로 선정했습니다. 소비자들의 반응도 뜨거웠으며 예약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생산 과정은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프리몬트 공장에서의 양산 체제 구축은 예상보다 복잡했고 품질 관리와 납기 준수는 지속적인 도전 과제였습니다. 머스크는 공장 현장에 직접 나가 문제를 해결하며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모델 S의 성공은 테슬라가 단순한 스타트업이 아니라 기존 자동차 산업에 도전할 수 있는 진지한 경쟁자임을 증명했습니다. 2012년은 전기차의 미래가 현실이 되기 시작한 해로 기억됩니다. 2013년과 2014년은 테슬라와 스페이스X 모두에게 확장과 실현이 공존한 시기였습니다. 테슬라는 모델 S의 성공에 힘입어 글로벌 시장 진출을 가속화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에 전시장과 서비스 센터를 열었고 슈퍼차저 네트워크를 빠르게 확대하며 장거리 전기차 여행의 실용성을 높였습니다. 그러나 배터리 화재 사고가 언론에 보도되면서 안전성 논란이 일었고 테슬라 주가는 일시적으로 급락했습니다. 머스크는 즉각 대응에 나섰고 배터리 보호 장치를 강화하는 무상 업그레이드를 제공하며 신뢰 회복에 나섰습니다. 2014년에는 기가팩토리 건설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네바다 사막에 세워질 이 거대한 배터리 공장은
전기차 대중화를 위한 핵심 인프라였습니다. 배터리 생산 비용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공급망을 안정화하려는 전략이었습니다. 한편 스페이스X는 상업 위성 발사 계약을 잇따라 따내며 우주 산업에서의 입지를 넓혔습니다. 팔콘 9 로켓의 발사 성공률이 높아지면서 전통적인 우주 기업들과의 가격 경쟁에서도 우위를 점하기 시작했습니다. 머스크는 화성 식민지 계획을 공개적으로 언급하며 인류의 다행성 종으로의 진화라는 원대한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2013년부터 2014년까지 머스크는 논란과 성과를 동시에 만들어내며 끊임없이 전진했습니다. 2015년 12월 21일 플로리다 케이프 커네버럴 공군 기지에서 역사가 만들어졌습니다. 스페이스X의 팔콘 9 로켓이 11개의 통신 위성을 궤도에 성공적으로 올린 후 일단 로켓 부스터가 지구로 귀환하여 수직으로 착륙했습니다. 이는 궤도급 로켓의 재사용 가능성을 입증한 최초의 사례였으며 우주 산업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꾼 순간이었습니다. 발사장에 모인 스페이스X 직원들은 환호했고 전 세계 언론은 이 쾌거를 대서특필했습니다. 로켓을 재사용할 수 있다는 것은 우주 여행 비용을 극적으로 낮출 수 있음을 의미했습니다. 머스크가 오랫동안 꿈꿔온 저비용 우주 접근이 현실에 한 걸음 더 다가선 것입니다. 팔콘 9의 착륙 성공은 단순한 기술적 성취를 넘어 불가능해 보였던 목표를 끈질긴 노력과 혁신으로 달성할 수 있다는 증거였습니다. 같은 해 테슬라는 모델 X SUV를 공개하며 제품 라인업을 확대했고 파워월 가정용 배터리 시스템을 출시하며 에너지 저장 사업에도 본격 진출했습니다. 2015년은 머스크의 두 주요 기업이 각각의 분야에서 돌파구를 마련한 해였습니다. 재사용 로켓 기술과 전기차 생태계 확장이라는 두 가지 혁신은 머스크가 그린 미래 청사진이 점점 현실이 되어가고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도전과 확장의 시기를 거치며 일론 머스크는 산업 혁신가에서 시대의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16년부터 2017년까지 일론 머스크는 전기차 대중화라는 오랜 꿈을 실현할 결정적 순간을 맞이했습니다. 테슬라 모델 3는 단순한 신차 출시가 아니라 전기차 시장의 판도를 근본적으로 바꿀 혁명이었습니다. 2017년 여름 캘리포니아 프리몬트 공장에서 첫 양산 모델 3가 생산 라인을 빠져나왔습니다. 35,000달러라는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대, 350km 이상의 주행거리, 그리고 테슬라만의 세련된 디자인은 수십만 명의 예약자들을 열광시켰습니다. 머스크는 생산 목표를 주당 5,000대로 설정했지만 초기 생산 지옥이라 불린 혼란 속에서 실제 출하량은 계획에 크게 미치지 못했습니다. 공급망 문제, 자동화 시스템의 오류, 숙련 인력 부족 등 온갖 난관이 쏟아졌습니다. 머스크 자신은 공장 바닥에서 잠을 자며 직접 생산 공정을 지휘했고 주말도 없이 문제 해결에 매달렸습니다. 그럼에도 모델 3는 전기차가 더 이상 부유층만의 전유물이 아니라 일반 대중이 선택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임을 증명했습니다. 이 시기 테슬라는 전 세계 자동차 산업에 강력한 신호를 보냈습니다. 기존 내연기관 제조사들은 전기차 개발에 박차를 가하기 시작했고 각국 정부는 친환경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모델 3의 등장은 단순히 한 기업의 성공을 넘어 지속 가능한 교통수단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는 집단적 믿음을 심어주었습니다. 머스크의 비전은 이제 현실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2018년은 일론 머스크에게
가장 혹독한 시련의 해였습니다. 모델 3 생산 목표 달성 압박은 극에 달했고, 머스크는 일주일에 120시간 이상을 일하며 심신의 한계를 시험받았습니다. 트위터에서의 충동적 발언들은 논란을 키웠고, 특히 테슬라 비상장화를 언급한 트윗은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를 촉발했습니다. 자금 확보가 완료되었다는 그의 주장은 사실이 아니었고, 결국 2천만 달러의 벌금과 회장직 사임이라는 대가를 치러야 했습니다. 언론은 머스크의 정신 상태를 의심했고, 투자자들은 불안해했습니다. 그러나 바로 이 혼란 속에서 보링 컴퍼니는 로스앤젤레스 지하의 첫 시험 터널을 완성했습니다. 도심 교통 체증 해결이라는 또 다른 야심찬 프로젝트가 조용히 진행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하 고속 운송 시스템, 하이퍼루프 기술 개발은 많은 회의론에도 불구하고 계속되었습니다. 한편 스페이스X는 펠컨 헤비 로켓의 성공적 발사로 화제를 모았습니다. 머스크 자신의 체리색 테슬라 로드스터를 우주로 쏘아 올린 이 극적인 이벤트는 전 세계인의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위기와 혁신, 논란과 성취가 공존하는 2018년은 머스크라는 인물의 복잡한 면모를 여실히 드러낸 하나였습니다. 그는 무너질 듯 흔들렸지만 결국 버텨냈습니다. 생산 지옥을 통과한 테슬라는 마침내 주당 5,000대 생산이라는 목표에 근접했고, 회사는 파산 위기에서 벗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019년부터 2020년까지 머스크의 기업들은 안정화와 확장의 국면으로 접어들었습니다.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에 첫 해외 기가 팩토리를 건설하며 글로벌 생산 체계를 구축했습니다. 착공 후 불과 1년 만에 완공된 상하이 공장은 중국 시장 공략의 핵심 거점이 되었고, 현지 생산을 통해 가격 경쟁력을 크게 높였습니다. 모델 Y라는 새로운 SUV 모델도 출시되어 테슬라의 제품 라인업은 더욱 풍성해졌습니다. 스페이스X 역시 눈부신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크루 드래곤 캡슐 개발이 완료되면서 나사 우주 비행사들을 국제 우주 정거장으로 보내는 상업 유인 우주선 시대가 열렸습니다. 2020년 5월 데모2 미션은 미국이 2011년 이후 처음으로 자국 땅에서 우주 비행사를 우주로 보낸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러시아 소유주에 의존하던 시대는 끝났고, 민간 기업이 우주 운송의 주역으로 떠올랐습니다. 스타링크 프로젝트도 본격화되었습니다. 수천 개의 소형 위성을 저궤도에 배치해 전 세계에 초고속 인터넷을 제공한다는 이 계획은 디지털 격차 해소라는 사회적 가치와 막대한 수익 가능성을 동시에 품고 있었습니다. 2020년 말까지 수백 개의 위성이 궤도에 진입했고, 베타 서비스가 시작되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전례 없는 위기 속에서도 머스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테슬라 주가는 급등했고, 그는 세계 최고 부자 대열에 합류했습니다. 2021년은 우주 관광의 새 시대를 알리는 해였습니다. 그해 9월 스페이스X는 인스피레이션 4라는 이름의 역사적 미션을 성공시켰습니다. 이 미션은 전문 우주 비행사가 아닌 민간인 4명만으로 구성된 최초의 궤도 비행이었습니다. 억만장자 사업가 제러드 아이작먼이 주도한 이 프로젝트는 단순한 우주 여행을 넘어 소아암 연구 기금 모금이라는 자선 목적을 담고 있었습니다. 크루 드래곤 캡슐에 탑승한 4명의 민간인은 지구 궤도를 3일 동안 선회하며 국제 우주 정거장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우주를 경험했습니다. 발사 순간부터 무사 귀환까지 전 과정이 생중계되었고 수백만 명이 지켜보았습니다.
이 성공은 우주가 더 이상 국가기관과 엘리트 우주 비행사만의 영역이 아니라 충분한 준비와 자원만 있다면 누구나 도전할 수 있는 공간임을 입증했습니다. 머스크는 화성 이주라는 궁극의 목표를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갔습니다. 스타쉽 프로토타입의 고고도 비행 테스트가 반복되었고 실패와 폭발을 거듭하면서도 귀중한 데이터가 축적되었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시가총액 1조 달러를 돌파하며 자동차 업계의 전통 강자들을 제쳤습니다. 일론 머스크 개인의 순자산도 1,000억 달러를 넘어서며 그는 명실상부한 세계 최고 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관심은 여전히 돈이 아니라 인류의 미래를 바꿀 기술 혁신에 있었습니다. 2022년부터 2023년까지 일론 머스크는 또 다른 도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그는 14억 달러를 들여 트위터를 인수했고 플랫폼의 이름을 X로 바꾸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습니다. 직원 수를 대폭 줄이고 유료 인증 시스템을 도입하는 등 파격적 변화를 추진했지만 광고주 이탈과 콘텐츠 관리 논란으로 비판도 거셌습니다. 이 인수는 머스크의 경영 스타일과 언론의 자유에 대한 그의 철학을 둘러싼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한편 테슬라는 사이버트럭 출시를 예고하며 다시 한번 자동차 디자인의 상식을 깼습니다. 각진 스테인리스 스틸 외관, 이 전기 픽업 트럭은 찬사와 조롱을 동시에 받았지만 수십만 건의 사전 예약을 기록했습니다. 스페이스X는 스타쉽의 첫 궤도 비행 시험을 시도했습니다. 초기 시험은 폭발로 끝났지만 머스크는 이를 학습 과정으로 받아들이며 재도전을 약속했습니다. 화성 유인 탐사라는 꿈은 여전히 요원해 보였지만 그 어느 때보다 구체적으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뉴럴링크는 인간 뇌에 칩을 이식하는 임상시험 승인을 받았고 보링 컴퍼니는 라스베이거스 지하 터널 시스템을 확장했습니다. 일론 머스크라는 인물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서 있었습니다. 그의 트윗 하나하나가 시장을 움직였고 그의 결정은 수만 명의 일자리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하지만 그가 지난 20년간 이루어낸 성과는 부인할 수 없었습니다. 전기차 혁명, 민간 우주 시대, 재생에너지 전환, 이 모든 것의 중심에 일론 머스크가 있었습니다. 그의 여정은 계속되고 있습니다.